21세기 사도인연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헝가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다페스트에 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이곳이 모퉁이돌 선교회, 모퉁이돌 교회에 와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만나 뵈니 또 반갑구만요. 목사님, 이곳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다가 잠깐 중단된 것이, 이곳에 오신 지가 벌써 36년이 되셨으니까 이곳의 헝가리의 역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헝가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또 현지에서도 알고 계시는 거 약간 비교해 가면서 역사에 대한 좀 얘기가 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헝가리 민족의 뿌리는 아시아의 우랄 알타이어 산맥이 이 민족의 뿌리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초창기에 7개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서쪽으로 유목 생활하면서 이동해 오다가 896년 고때 이 아주 비옥하고 넓은 이 땅, 트랜실바니아 지역 요 근처 요 땅을 정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아시아에 뿌리를 뜬 몇 나라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근데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언어도 우랄 알타이어 어족에 속하고 한국 언어도 우랄 알타이어 어족이지 않습니까? 저. 어족 그런 표면에서 언어 면에서는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헝가리. 그래서 7개 부족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었던 아틸라라는 이분이 7부족을 연합을 해 가지고 헝가리라는 나라를 세운 게 정확하게 AD 1000년도입니다. 헝가리라는 나라의 시작은 AD 1000년. 1000년이 딱 되니까 헝가리 나라가 생긴 겁니다. 7개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2025년이니까 1025년 연도에서 1000만 빼면 이 나라의 연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군. 그래서 헝가리는 초창기에서부터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여기도 엄청나게 큰 땅을 여기 정복해 가지고 주변에 다 몰아내고 막 그 강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제 오스만 터키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또 합스부르크의 공격도 받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소비에트 유니언이 지배하면서 공산화되고 이 왕성한 시적도 있었지만 또 이런 많은 연단을 받은 민족 중에 하나이면서 공산화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것이 1989년 이제는 정상 민주주의로 35년, 36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간단하게 그 천년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어 오스만 터키의 영향도 받았고 합스부르크의 그 연합군의 영향도 받았고 나중에 공산주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1989년 마지막에 공산화가 다 물러가고 새롭게 선포한 것이 민주화 우리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비로소 근세 시대 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89년도니까 36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당시 꼭 해에 1989년도 공산화가 민주화를 선포하기 전 14일 전에 2 weeks 전에 오셔 가지고 이곳에 정착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김바울 선교사님, 이 나라를 이 나라와 참 인연이 많은 관계가 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한국하고 또 헝가리하고 또 외교 관계도 그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하니까 헝가리에 대한 사랑도 또한 많겠다. 남달리 많겠습니다. 네.
이 자녀들 키우시고 이곳에 처음에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선교 사역은 계속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초창기의 사역은 어떤 사역으로 시작하셨는지요? 예. 초창기에 아 헝가리 언어를 1 차적으로 해외에서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제 1 순위지 않습니까? 현지인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언어 과정을 밟았습니다. 근데 유학하면서 유학생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네. 언어 시험을 봐 가지고 통과해야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년 인텐시브 과정으로 하루에 6 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주일에 30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가지고 결국은 언어 시험에 통과가 돼 가지고 어 그런데 언어를 배우는 초창기 그때도 아예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네네. 완전히 헝가리 오고 나서 한 2달 뒤부터 헝가리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하셨으면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다. 네. 그거보다도 영어로 된 설교 자료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현지인들한테 "헝가리어로 좀 번역 좀 해 달라." 도움을 받아 가지고 번역된 자료를 읽는 식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구만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죠. 네. 와서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인데 2달째서부터 막 헝가리어로 설교 끝나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자비랑 선교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선교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초창기부터 항상 맨투맨 바이블 스터디 한 사람 제자 세우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네. 초창기에 라슬로라는 그 첫 번째 그 제자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제자들의 그 자기의 가족의 얘기 이렇게 맨투맨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공산 체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그 들으면서 헝가리를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자기의 할아버지가 공산 체제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냥 자기 아들이 보는 자기 그 제자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들 그 보는 앞에서 자살한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그것이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헝가리의 민족성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염세주의 그런 표현을 합니다. 헝가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좀 염세주의. 통계적으로 보면 1990 한 3년 4년 그때까지 헝가리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치유가 필요한 민족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1993년 이라 그러면 오신 목사님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그때였는데 그때의 헝가리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오셨을 때 무언가가 조금 어두운 색깔 같은 것을 느꼈고 또 외관상으로 또 도시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한다면 지금은 완전하게 그 공산화의 탈바꿈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초창기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완전히 도시도 변했고 사람들도 사고방식도 많이 변하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네.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은
약 70%가 넘게 사락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0%가 넘게 평야지대라고 80%가 평야지대. 80% 네. 평야지대. 네.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가도 산은 잘 보이지 않고 다 광활한 평야만 있다. 예예. 그렇다면 산보다도 그 언덕이 있다. 그 정도로 하고 저쪽 슬로바키아 국경 지역 고쪽은 좀 산지가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야지대니까 네. 농업 농업이 굉장히 맞습니다. 발달했어요. 네. 농업과 또 축산업 같은 것도 좀 그렇죠. 됐겠죠. 농업이 발달됐다는 거는 동물 사료가 예. 엄청나게 많이 준비됐다는 얘기니까 가축 예. 또 예. 그렇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사시면서 뭐 풍부한 그 채소, 뭐 야채, 과일 뭐 이런 것을 뭐 많이 잘 드시겠어요.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고기류도 다양하고 그 거위 간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위 간. 건강에 좋다. 프랑스 거위야. 근데 거위 뭐 이거 그 세계에서 첫 번째 거의 제일 많이 거위가 많습니다. 거위 1 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헝가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거위의 간을 뭐 프랑스로 많이 수출한다. 그런 얘기도 들고 뭐 오리도 그렇고 뭐 돼지, 뭐 소, 예. 모든 육수 네 역주 그러구만요. 거위간 한번 좀 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왔으니까 나중에 거위간 파시는 식당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위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게 들리네요. 예. 어떻든 이곳에 이제 하시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 큰 기업들이 많이 여기 한글에 유치되었죠. 맞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의 큰 비즈니스의 가능성이다 해 가지고 그렇죠. 전기 자동차 공장이 한국 공장이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SK도 그렇고 삼성 SDI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 네. 배터리 이건 이러면서 한글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협력 업체들 해 가지고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 기업만 한 350개 기업이 여기에 정착하고 한국 교민만 해도 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2-3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5,000명 교민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뭐 다양한 특히 이런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그것으로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또 한국 식당에만 가도 부다페스트 20개 이상 생겼고 네네. 한국에서 일어난 이런 짧은 기간에 기적적인 이런 변화가 헝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그럼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꿈과 같이 생각합니다. 또 한류의 그 영향을 때문에 케이팝, 예 K-드라마. 한국 드라마 뭐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한국을 꿈꾸는 그런 특히 여자들은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학생들 많습니다. 네. 우리 한국 남성들이요. 우리 한번 다시 파이팅 해 봅시다. 자,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지금 부다페스트에 있는 여기가 모퉁이들 교회. 예 모퉁이 돌 모퉁이들 교회 코너스톤 처치 코너스톤 처치에 와 있는데 코너스톤 처치는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현지인들을 위한 예. 교회죠. 현지인들을 위한 기회인데 가끔 한국 분들이 참석하시면 동시 통역기로 해 가지고 통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이곳에 현지인 선교회를 선교 사로서 해외 여기에 현지인들이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뭐 2달 오신 자마다 2달 만에 하셨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완전한 거의 완벽한 통역사 아니고 현지인과 같은 언어를 쓰시겠어요? 예. 뭐 헝가리어 고급 수준 자격증도 따고. 얘기 듣기로는 이 지금 한국과 헝가리를 다리의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서 같은 것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수를 받는다고 얘기 통역 들었는데 감수. 네. 예. 그 어떤 번역. 일들을 하셨어요? 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자비랑 선교니까 일도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건데, 그렇죠. 초창기에는 한국 교민들을 자녀들을 수학 개인 가정교사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 통역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최근 거의 한 10년 헝가리 공식적인 번역위원회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한국 분들이 여기에 정착하려면 거주증 이런 공식적인 서류들을 현지어로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역된 자료를 제가 감수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번역됐나 안 됐나, 그 역할도 제가 활동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 그것은 보통 아무리 선교사라 하지만 선교사 번역한 것을 감수하는 데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또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을 다 통달하시고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 이곳에 오셔서 이 교회 사역 외에 또 하시는 여러 가지 아마 교민들을 위한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여기에 아 헝가리에 있는 예. 통역 한인 통역위원회 거기에 멤버로 참석해서 공식적인 한국 기업들 통역하는 일, 한국 기업들이 와 가지고 현지 업체 그런 역할, 한국 기업들을 늘 서포트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기업체가 벌써 어 350. 350 개가 있다고 예. 할 것 예. 같으면 뭐 통역하시는 것도 한두 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그룹들이 있으시나요? 사실은 그 역할은 제 아들이 합니다. 아. 헝가리 현지인 한국어를 잘하는 이들을 한국 기업들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통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한국어과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2개 대학교에 있는데, 한 개 가장 먼저 생긴 건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코리안 랭귀지라는 한국어 강의도 한 3년 정도 대학교에서 한 적도 있고요.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일 그 숫자로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그 이민 가이드도 하고. 아이들 나셨어요? 예, 그러시구만요. 예. 자, 요 앞에 교회 벽에 지금 뭐 사진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이 마침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저쪽을 하셔서 이것을 좀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선교사님 일어서서 한번 가 보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오셔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89 년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 아마 5년 6년 뭐 간격으로 사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 놨는데, 이 초창기에 사역하면서 어떤 주일 예배라든가 아니면 여름 컨퍼런스 그런 거 있을 때 찍은 그 사진들이고, 여기에 있는 이 형제가 저희가 전단 첫 번째 라슬로라는 첫째 예. 제가 예. 있구만요. 예. 저기 보면 뭐 저희 가장 초창기 제
아들, 딸 사진도 있고. 이게 선교사들이 헝가리에 와 가지고 선교사들이 제가 왔고 그다음에 후속 선교사들이 계속 합류했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뭐 제자들을 양육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 여기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슬로바키아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하던 젊은이들인데, 이들이 신학생일 때 제가 그 신학대학교 가서 특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난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 젊은 신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의 그 장학금을 좀 주자 해 가지고 졸업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장학금 주면서 연결됐는데, 졸업한 후에 이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한 15년 20년 사역을 하던 레오나르드, 여기는 오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3년 전에 헝가리로 와서 정착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작년 1월 1 일부터 저희 모퉁이 뜰 교회 후임으로 저희가 이제 현지 예약을 하게 되셨네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선교의 현지화. 선교사들이 많은 걸 하지만 그러나 현지인들을 통한 현지 선교, 이게 하나의 저희 비전이었는데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인 예, 비전이 이제 이루어졌던. 후계자 레오나르도를 예.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저희 집에서 작은 그룹 바이블 하던 그런 제 딸 저희 집에서 그런 모습도 있고, 여름 캠프라든가 이거 사진입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 아들, 딸, 저희하고 선교 동역하는 이분 이여우수아 선교사님 가족인데 지금 22년 저희 선교 동역자로서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딸도 작년도에 결혼했습니다. 헝가리 현지인하고 만나서. 이제 딸을 결혼했으니까 손녀도 계시겠죠? 손도 손녀? 앞으로 되겠죠. 각종 프로그램 하면서 찍은 사진이고, 이게 여기에 있는 사진들 일부는 제가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의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교사들 영적 재충전의 프로그램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 신학과정 3년 MDB 과정, 그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과정을 마치고 또 졸업하고 목사로서 정식으로 이 안수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선교 단체로만 있다가 여기에서 2011년 10월 달에 현지 그 지역 교회 설립을 이제 시작을 한 그 사전입니다. 그리고 제 딸의 그 결혼식 사진 2015년도. 아, 네. 자,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어, 이 보면서 목사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목사님께서 36년간 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귀하게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한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계셨던 열매들 가운데서 우리 좀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열매, 그 어떤 뭐 눈에 보이는 열매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도 큰 열매고, 그것이 그리고 가장 큰 열매 중에 네, 하나네요. 네. 그리고 빌리 그람의 아들 네. 프랭클린 그람 전도 집회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모임을 준비하기 전에 멘토 훈련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0 2012년인가? 예, 그때쯤에 2011년 그때 프랭클린 그라함 전도 집회, 거기에서 멘토 훈련이라는 것은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1대1로 돕는 그 리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몇백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을 때 이 멘토들이 멘티 하나하나 만나서 한 사람씩 돕는 과정에서 야노시라는 그 헝가리 말로는 야노시 요한 형제를 만나서 그때부터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형제가 집시 형제였습니다. 네. 집시 형제가, 헝가리는 집시 인구의 10% 정도가 집시입니다. 인구가 1000만인데 한 100만 이상이 집시들입니다. 집시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 가지고 오히려 집시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인구가 네. 늘어납니다. 그 집시 형제를 돕고, 그런데 미국의 침례교 교단에서 헝가리는 집시들 리드 양성 프로그램 3년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고 3년 코스를 마치고 이 신학 학사 과정, 그리고 목회 안수까지 받아 가지고 부다페스트에서 한 130km 떨어진 지역에 집시들이 많은 사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사역자로 교회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교회로 그 집시 사역을 서포트 해줘 가지고 한 3-4년 전에 교회 건축도 완공을 해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좋은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가 다시 어 많은 교육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되고 또 지역에 특별히 자기가 있었던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특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우리 사역자들에게 귀한 것이 어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그곳 이 36년 동안 이 헝가리 지역 헝가리의 나라와 함께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 못한 것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함께 나눠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헝가리 민족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는 헝가리 교회 지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좋습니까?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니까 세계보금주의협의회 헝가리에서 거의 외국인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거기에 항상 참석합니다.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의 현지인들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네. 여기에 어떤
기초가 잘 놓여 있다.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불을 붙여 가지고 헝가리 민족을 한국을 쓰신 하나님께서 또 헝가리 민족을 세계 선교의 제사장 백성으로 쓰실 그런 비전,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저는 인생의 후반기 남북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에도 헝가리가 뭔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사역은 현지인 리더에게 넘겼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 한 사람 제재 양성하고 또 헝가리의 제사장 백성으로 헝가리 민족 쓰시도록 기도하고 또 남북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 남은 후반기, 지금까지는 전반기였습니다. 후반기 내 인생을 기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심장으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헝가리 땅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꿈꾸시고 특별히 헝가리가 북한 사역에 무엇을 담당할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헝가리를 사랑하시는 36년간 헝가리에서 사역하셨던 김바울 선교사님과 우리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비전과 또 앞으로의 이의 사역들에 대해서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이 김바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네, 선교사님 다시 언젠가 만날 때까지 기약하면서 오늘은 헤어져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우리의 소개를 하고요. 또 선교사님의 비전을 서로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